자, 105페이지에 제일 밑에 신고센터 설치 운영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누가? 국장이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신고센터 하는 게 그 교란 행위라는 게 한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1번, 2번 방금 했던 거 부당 단체 그리고 업무 방해죄 이거죠. 양가로 이번에 신고센터 수행 업무 크게 문제가 나올 건 없고 3번에 업무 위탁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예, 우리가 보통 아직까지 입에 한국감정원이라고 입에 많이 달려있는데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저 앞에서 요거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 위탁하는 데 있죠. 모니터링 위탁하는 데는 한국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그죠? 이제 거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뭐 신고센터 접수, 뭐 안에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건 없고, 3번에 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자, 신고센터, 감정원에서는 어떤 그 벌을 줄 수는 없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어떤 조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고센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그 밑에 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자,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은 결과를 통보해 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장에게 제출한다. 자, 요 부분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모니터링 하는 거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모니터링 하는 게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종류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분기별로 하는 거죠. 분기별로. 그러나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분기별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 필요할 때 하는 수시 모니터링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필요할 때 하는 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가 끝난 날부터 국장에 제출하기로 얼마 이내에 제출한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국장에 제출하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등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 완료한 날로부터 누구에게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모니터링 위탁 기관에서 모니터링해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죠. 그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죠.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로 제출하겠죠. 그죠? 요거는 매월 10일 이내요. 요건 10일 이내.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럼 누가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에서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원에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누구에게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누구에게 요구를 받았다? 부동산원에게 요구를 받았으니까 부동산원에게 제출하겠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인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요. 10일 이내.
그러면은 부동산은 국장에게 또 제출해야 되죠. 요거는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하는 말이나 다음 날 10일까지나 의미는 같은 말이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틀리게 너무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시도지나 등록관청에 하는 것은 전부 다가 10일 이내. 한 번 더 가는 것은 한 번 더 가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헷갈리게 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다음 제일 밑에 5번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더라 하는 말은 신고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의 보안 요청을 받고도 보안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신고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됐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신고받았다. 이건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 바로 위에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데 그냥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다.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하고 관련된 것 금징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3년에 3천이다. 또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관련돼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 자, 중개보수에서는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두 문제는 나옵니다. 또 판례하고 금지행위하고 합하면은 많이 나오면은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중개보수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둘 다에게 보수를 받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보수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중개계약 체결하면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개계약 체결할 때 우리 집 팔아달라 할 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거래계약 체결할 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례는 있지만 이 판례는 이제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느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 대신에 우리가 중개계약 체결할 때, 즉 우리 집 팔아달라 할 때 돈을 달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자, 하여튼 중개계약은 어떤지 간에 유상계약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이죠, 그죠? 이거 분필이다. 말을 해야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이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보수받을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보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계약이 체결했다.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거래계약 체결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기업공개사의 기책사유라면 기업공개사의 기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보수는 받을 수 없다. 이렇죠. 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A가 갑이 우리 집 팔아달라 하고 갑이 B를 소개해 줬어요. 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업공개사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없이 A하고 B하고 짜가지고 기업공개사 배제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학원의 인근에 7층짜리 건물을
그 수강생이 중개를 했어요. 매도 매수는 다 이야기되고 오케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 체결 안 하겠대요. 왜? 가격이 마음에 안 됩니까? 하는 거.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계약 체결 안 했어요. 일주일이 다가가니까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학원의 수강생이라는 말은 소속 공개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기업 공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소송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모 못하죠. 더 이상 달라 할 수가 없죠. 술만 마시고 기분만 나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따야 된다, 안 따야 된다? 따야 된다. 자, 그럼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수율, 한도액, 실비. 자, 이걸 어디에서 정하느냐 하면은 일단 구분을 하기로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을 합니다. 자,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을 합니다. 그럼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나 법인이 기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죠. 그러면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조례를 택하느냐 하는 게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그럼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그 다음 뭐라고요? 찍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래가지고 17개 시도제를 다 외워야 되죠. 지금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17개 시도제를 다 외울 군번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할까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할까요?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제래요. 이게 중개대상물이냐 중개사무소냐 요게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로 하는데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그럼 대구에 있는 분사무소 직원들은 서울 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대구 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대구 조례를 잘 알겠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오래됐으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죠. 물론 자주 나온 거는 중개사무소냐 아니면은 중개대상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이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어디에서 정해놨냐면은 이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어요. 그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예요. 물론 여기서 1000분의 9다, 1000분의 8이다 하는 것은 일방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매매라면은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18이 되겠죠.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내에서 정한 시도조례에 의한다. 그 다음에 주택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가 직접 알아야 되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있죠. 소형 오피스텔, 전용 입식구역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래서 보수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다른 문제가 전혀 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을 할 때 첫 번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가 있어요.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로 본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고 마당이 있다. 다음이 있어요. 집은 얼마고 마당은 얼마다 이랍니까? 이 집은 얼마다 이랍니까? 집은 얼마다? 그러니까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죠? 주택법에서도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주택으로 본다 하는 말은 결론이 뭐냐면은 보수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네요. 자, 그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있다. 자, 동일 건축물로 있을 때, 자,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층은 상가로 씁니다. 2층은 주택으로 씁니다. 이 건물을 팔 때 주택은 얼마고 상가는 얼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 건물 전체가 얼마다 이럽니까? 전체가 얼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든지 전체를 주택 외로 보든지 하나로 봅니다. 자, 간단합니다. 면적이 큰 거로 봐요. 주택이 크면은 주택으로, 주택 위가 크면은 주택 외로 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 똑같으면은 뭐로 보느냐. 자, 그러면 아까 보수율이 주택으로 보면은 시도 조례로 정하죠. 일반적으로 시도 조례를 정하는 보수율이 한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6 정도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그 다음에 주택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그러죠. 그러면 교육공개에서는 1000분의 9 받고 싶죠. 어린이는 1000분의 9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1000분의 어느 정도로 결정되겠습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1000분의 9 받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면 1000분의 5 정도 받죠. 주택 외로 보면은 1000분의 9 받겠죠. 기업공개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싶다, 주택 외로 보고 싶다. 면적이 똑같으면 주택 외로 보고 싶죠. 정부에서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기업공개사 편을 들어가지고 많이 받아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업공개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어려운 편을 들어가지고 작게 주라 하겠습니까? 작게 주라 그러겠죠. 작게 주라는 말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면적이 똑같아도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자, 세 번째. 자, 어떤 주택이 있어요. 이건 주택이라도 좋고 상가라도 좋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갑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갑은 이때 상황이 일반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거래는 두 개가 일어났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보수는 하나만 받아라. 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여기는 매매는 꼭 들어가야 돼요. 매매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요 지문은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틀리게는 딱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일어났을 때 임대차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물론 틀렸죠.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개 다 받는다. 물론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어렵게 너무 이 중에서 동일 부동산,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중에서 하나를 빼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먼저 나오면은 일단 동일 부동산,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동일 3번 나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동일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매매하고 다른 거하고 다 받습니다. 요거 빠진 지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계산 문제로서는 한 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업공개사 갑이 X 건물을 A하고 B 사이에 매매를 중개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건물에 대해서 B하고 C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했다.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 동일 부동산 맞죠? 동일 기회 맞죠? 그런데 매매는 A하고 B하고 임대차는 B하고 C하고 했으니까 동일 당사자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보수 다 받겠죠. 이 문제를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하고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동일 3번을 못 봤다 이 말이죠. 동일 부동산, 동일 기회, 동일 당사자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자,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어요.
분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상가 매매를 중개하는데 이 상가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서울시 조례, 종로구 조례, 대구시 조례, 달서구 조례, 부산시 조례, 진구 조례 무슨 조례를 택해야 됩니까? 종로구, 달서구, 진구 이건 아니죠. 그럼 무슨 조례로? 조례 보면 안 되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된다?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봐야 돼요. 이거 주택 아니죠. 주택 아니니까 조례 보면 안 되죠. 그죠? 문제를 내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냐면은 사실은 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문제를 낸다 하는 말은 핵심은 한 명이 받냐 둘 다이 받느냐 아니면은 한도액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주택은 별로 문제거리가 안 돼요. 주택 외가 나오면은 밑에 뭐를 주느냐면은 조례를 줍니다. 조례를 하나만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주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이것도 그냥 틀리게 하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주면은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같다 싶어서 계산을 다시 하죠. 시간은 시간대로 끌게 하고 답은 답대로 틀리게 하고. 그래서 주택 아니면은 밑에 조례가 나오고 일단 조례를 꼽혀하고 하세요.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데 이 학원 말고 다른 학원이었어요. 상가 이래 나오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상가니까 절대 조례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있다. 당연히 중개사무소지. 처음에는 상가는 조례 보면 안 된다 해놓고 나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물론 합격은 했습니다. 밥 사주러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면 조례가 나오면 일단 꼽표를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문제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확인설명서에서는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가 나오죠.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된다. 맞다 틀렸다? 확인설명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옵니다. 이게 확인설명서 안에서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정금액이나 중개보수나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보수율은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주택 아니면은 주택 외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택 외다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000분의 9, 1000분의 5, 1000분의 4 적용하면 되겠죠. 자, 거래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거래 금액은 매매일 때는 매매 가격 이 문제될 건 없죠. 전세일 때는 전세금 문제될 건 없고 이게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 있는 임대차. 자,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물론 이제 이렇게 바뀐 지는 좀 오래게 됐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환상금이라 이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고 바뀐 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기업공개사가 보수를 현실화해서 받는 거는 좋은데 영세 상인들 보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자, 이 계산 문제에서는 임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계산하니까 5천만 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의 70% 한다, 80% 한다? 절대 70% 하는 건 아니죠.
전체 금액의 70% 하는 거 하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인 거는 계산이 다르죠.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내고 좀 부지런한 출제원이라면은 1번 답으로 여기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전체 금액의 70%한 거를 답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그대로 가야 됩니까?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됩니까? 5천만 원 미만일 때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을 때 곱하기 70이죠. 5천만 원이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요거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하고 5억짜리를 교환한다. 이럴 때는 큰 거 하나만 봅니다. 고액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평균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이론 지문으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상호매매로 계산한다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상호매매라는 말은 3억 팔 때 값하고 어렵게 받고 5억 팔 때 값하고 어렵게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것. 고액부동산 가격 하나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양권일 때. 자,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돼요. 자,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더한다. 자, 이래서 분양대금이에요. 분양대금이 5억 원이에요. 현재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은 거래 금액은 분양대금 5억에다가 프리미엄 3천, 5억 3천 하면 되죠. 요거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지급한 거는 계약금밖에 지급 안 했죠. 그럼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다. 1,000만 원에다가 3천만 원을 더합니다. 분양대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4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래 했는데 이 분양권을 팔면은 얼마 받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이었는데 프리미엄 3천부터 분양권 팔 때 얼마 받는다? 4천만 원 받죠. 그럼 그 4천만 원이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합하는 건 똑같죠. 지문은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다. 이래 넣을 수도 있고 분양권 팔 때 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볼 건데 제가 계산 문제를 보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상가 해가지고 밑에 조례를 중개대상물 소재지냐 중개사무소 소재지냐 이래 가지고 할 건데 아까 한번 했죠. 그죠? 상가는 무슨 소재지로 한다? 절대 상가는 조례를 보는 거 아니죠. 천물에 구인해서 당사자 협의를 하죠. 그죠? 자, 꼭 했다 치고 자, 기업공개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잠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할 때 정액할 수 있죠. 정액은 보증금만 정액할 수 있습니까? 월세만 정액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정액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액한 금액하고 정액하기 전에 금액은 다르죠. 그죠? 그럼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어떤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까? 원래 있는 계약서, 새로 쓴 계약서. 새로 쓴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원래 계약서가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 2021년 12월 31일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새로 계약서는 2022년이고 2년 1월 1일부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만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요 앞에 거는 보를 못 받죠. 보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요 앞에 적어서 기존 계약서 첨부하고 기존 계약서는 보증금은 월세하고 기간 빼고는 나머지 유효하다 하고 기존 계약서 첨부를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이때부터 보를 받겠죠. 이거 없이 이것만 받으면 이거 보를 못 받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하는 얘기고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자,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자, 요즘은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보다는 조금 금액이 큰 걸 할 거예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월세 2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보수 계산할 때 기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건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꼬이라고 주는 거예요. 주택이니까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럼 시도조례로 정하는 보수율을 1000분의 5로 주어졌어요. 그럼 물론 이렇게 1000분의 5다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실제로 시도조례를 표를 내줍니다. 표는 간단합니다. 세 개로 구분해요.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보수율이 얼마다. 거래 금액 찾아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율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한도액. 자, 이 한도액은 아까 주택하고 주택 외가인데 주택 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런데 이건 한도액이 필요 없죠. 주택만 한도액인데 같이 시도조례를 정합니다. 실비도 마찬가지고 한도액은 일반인이 받는 한도액이에요. 여기 15만 원으로 정해졌다. 그럼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은 얼마냐? 머리 좋은 사람들 벌써 암산으로 답이 나왔죠. 계산합시다. 자, 일단 거래 금액은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일단은 100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 2천만 원이니까 답이 4천만 원이죠. 5천만 원보다 작죠. 그러면 4천만 원에 70% 한다, 80% 한다? 절대 70% 하는 거 아니죠. 계산을 다시 한다 그랬죠.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그럼 27, 14니까 3,400 되죠. 아까 4천만 원에 70하고 2,800이니까 다르죠. 그죠? 그럼 여기에 1000분의 5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000분의 5 하면은 날라가고 답은 17만 원 되네요. 그죠? 그럼 답이 2번 답으로 17만 원이 나올 거예요. 17만 원 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한도액이니까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보수 총액은 하는 말은 둘 다에게 받는 거죠.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30만 원 됩니다. 계산 문제는 중개사법에서 계산 문제는 그냥 문제를 하나 가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은 주택 외인데 조례를 보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동그라미 치고, 주택 아니면 밑에 조례 보면 조례 꼽혀 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받냐. 여기 만약에 임대인에게 받는다, 임차인에게 받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택일 때는 한도액도 꼭 확인해야 되죠. 그죠? 한도액 꼭 확인하고 한도액보다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13만 원 나왔으면은 13만 원 그대로 하면 되고, 한도액보다 많으면은 한도액만. 그래가지고 요거 동그라미 3개만 치면은 문제가 틀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기업공개사 이렇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 말고도 실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비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문 하나로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의미는 보시면 돼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할 때 적어도 이거는 우리 집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죠. 뭘 봐야지 알 수 있다?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의뢰인이 가지고는 등기부는 위조할 수도 있죠. 옛날에 등기부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 땅을 팔아먹은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A가 위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기업공개사는 절대 A가 가지고는 등기부 믿지 마라. 내가 직접 발급받겠다. 대신의 비용은 당신이 내라. 등기부 발급 비용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했어요.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요거는 원래 A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업공개사 발급받고 비용은 당신 내라. 권리를 뭐하는 의뢰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치하는 거 있죠. 그죠? 예치시 표현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실비는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가야 되는데, 협회 들어가면은 둘째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시간이 애매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합시다. 순서를 바꿔서 어디 보냐면은 자 120페이지 포상금 먼저 봅시다. 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이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물론 두 개 다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은 하나 나오겠죠. 하나가 나오면 두 개 중에서 헷갈리게끔 답으로 나올 게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상금에 자,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또는 신고센터에 어떤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봐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꼭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고발해도 포상금 지급할 수 있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수사기관이나 또는 신고센터에 고발했다, 신고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합니다. 지금 보는 페이지가 120페이지예요. 자, 그럼 포상금 대상은 자, 그 박스 안에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한마디로 무등록자죠. 이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디귿에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요까지였는데 추가되기로 기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다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한 자, 여기 추가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포상금 대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포상금 대상의 첫 번째 무등록자 들어가죠. 무등록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요거 형벌은 3년에 3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요 사람 전부 다 1년에 1천. 근데 나중에 형벌 물어볼 때는 요 부분은 지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빌려주거나 빌렸다 1년에 1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까지 원래 있었어요. 요까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추가된 게 견적보지 말고 이거 한번 보세요. 추가된 게 뭐 1번, 2번 어느 게 추가되는가 보세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두 번째, 기업공개사가 부당 표시, 즉 미끼 광고, 과장 광고했다. 어느 게 포상금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부당 표시 광고했다, 즉 미끼 광고했다, 과장 광고했다,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요거 1년에 1천이죠. 네, 요게 포상금 대상이 돼요. 또 하나 추가된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했다.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이 전부 다 3년에 3천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상금 대상은 적어도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은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거짓이나 여기 할 때 하나 좀 보고 합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이죠. 그러면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 1년에 1천 줄까요? 3년에 3천 줄까요? 자, 지문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나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형벌을 주려 그러면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죠. 판사가 법정에 세워야 되죠. 공소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밖에 없죠. 그럼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컨닝했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벌 주세요 한다고 해서 판사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판사가 벌을 줍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 부정하게 컨닝에 시험 쳤다. 옆에서 한 거 봤어요. 요래 고개는 딱 숙여서 눈동자만 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 시었어요. 당신 컨닝 했죠? 그럼 뭐라 하면 됩니까? 안 했다 하면 되죠.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 벌 줄 수 있다 없다. 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1년에 1천이라고도 틀리게도 나왔고 3년에 3천이라고도 틀리게도 나온 지문인데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포상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포상금 대상은 안 된다. 한번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들어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고요? 등록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포상금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해야 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벌금 받았어요. 이 벌금은 어디로 가느냐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 지급은 등록같이 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말 잘 들으면 돈을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고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게 신고를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이 사람이 무등록자다 적발했어요. 적발하고 난 뒤에 신고하면 지금 안 하겠죠. 그래서 적발하기 전에 행정관청에 적발 전에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공소제기라는 말은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제기라 그래요. 판사 앞에 세워야지 포상금 지급할 돈이 나오죠. 그럼 기소유예는 뭐냐면은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공소제기를 줄여가지고 기소라 그래요.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 입장에서 봐줘가지고 공소제기 안 한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죠? 무혐의 처분했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말은 당신 죄 없으니까 집에 가라는 말이에요. 공소제기 안 했죠?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했다 당연히 지급하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죄 판결은 판사가 내리죠. 판사 앞에 세우죠. 공소제기 했죠. 지급을 합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게 제출하겠죠. 그죠? 자, 등록관청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등록관청은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해내니까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여기서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오래전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2개월은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1개월 아니라는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개월 아니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새로 생겼어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을 먼저 공부하죠. 그죠? 첫 번째 했으니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래서 여기서는 1개월, 2개월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아니죠. 포상금 신청서 제출받아도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 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확인을 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을 했어요.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같이 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줄여가지고 균분한다. 똑같은 말이죠. 물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할 때 포상금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은 30, 한 명은 20, 그러면은 30, 20 그대로 하겠죠. 그것 말고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었어요.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따로 왔으니까 누구에게? 최초 신고나 고발자에게, 최초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근데 요것 두 개도 틀리게 종종 자주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거하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제일 차이 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도 한마디로 주어야 될 포상금 지급할 돈이 있어야지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외국인 특례경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과태료만 있죠. 과태료. 그럼 간단하게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가는 법률에서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임대차 신고 안 하는 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가서요. 제일 큰 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과태료가 큰 거일수록 포상금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작은 거일수록 가능성이 많습니까? 큰 게 위반한 게 크죠. 큰 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포상금 대상이 돼요. 그런데 3천만 원 이하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빠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당하는 거 있죠.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도 금지행위로 추가된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래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요 두 개가 아까 공인중개사법에 부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거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 하나가 개업공개사 하여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는데 신고 관청이 조금 이상하더라.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아니면은 다른 자료를 제출해라. 아니면은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 중에서 다른 자료 빼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것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가 원칙적으로 포상금 대상이 돼요.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가 포상금 되는데 여기에서 포상금에 빠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맨 끝에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는데 이행 안 했다. 공무원은 그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누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 보고 뭐를 해라 그래서 이걸 안 했다. 이 사람을 공무원에게 고발한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빠집니다. 그거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머지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요거 3개가 포상금 대상돼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돈 넣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돈 넣을 수 있는 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나오는 거 있죠. 돈 넣는 거 이거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마지막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죠. 이거 돈 받는 게 있죠. 그거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개사 이제 중간에 그 금액은 지금 빼고 중개사법은 첫 번째에서니까 1개월 이내죠. 거기서는 두 번째에서니까 2개월 이내죠. 그죠?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중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과태료 부과하면은 과태료 부과는 신고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을 내려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건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인데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다른 거 확인할 게 없으니까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네. 여기는 접수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과태료 20%를 줍니다. 과태료 20% 준다 하는 말은 과태료 받아가지고 포상금 지급하고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과태료는 포상금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당연하죠. 여기서 벌금 받아가 주니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과태료 받아가 주는데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에 가져가요. 거기에서 20%만 주죠. 그러니까 절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비교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틀린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앞에 협회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